오늘은 이영수 대표님을 모시고 AI 반도체 그리고 세계 시장의 동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IT의 시인 이영수라는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바로 써먹는 최강의 AI 혁명 투자 작가입니다. 두 번째 책이고요. 최강의 반도체와 두 번째 시리즈가 이제 AI 혁명 시리즈인데, 네, 지금 AI 투자 네. 사이클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은 도움이 될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2024년 잭슨홀 미팅도 끝나고요. 네네. 분위기 괜찮았던 것 같고 네네. 또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있는데 AI 반도체의 흐름이 오고 있다고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잘 나올 겁니다. 아. 네. 잘 나오면 이제 그러면 주가는 걱정 없나요? 이렇게 네. 볼 수 있잖아요. 네. 주가가 이제 문제죠. 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실적은 무조건 서프라이즈인데 시장의 기대치가 많이 높아져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미 많이 프라이싱이 돼 있는 거고요. 이번 분기 원래 그 엔비디아가 가이던스로 제시한 게 280억 달러 정도거든요. 네. 근데 시장의 눈높이는 거의 지금 290억 달러 수준에 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290억 달러 나오면 그냥 서프라이즈라기보다는 그래 컨센 정도는 나왔구나 이 정도인 거고요. 지금 많이 진짜 좋게 보는 쪽은 300억 달러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눈높이가 부담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새벽,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 새벽에 주가 레벨과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주가 레벨과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 반응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단기적으로는 뭐 또 흔들릴 수도 있다. 네. 너무 그 실적이 좀 너무 높게 척정이 돼 있으니까요. 네네. 근데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AI 사이클이 온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일단 AI 사이클이 뭐 이게 단기적으로는 약간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게 10년짜리 사이클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계속 가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AI 안에서 이제 주도주 섹터가 이제 조금씩 바뀔 수가 있는 건데 그동안에는 이제 2022년 11월에 챗GPT가 나온 이후로 AI 혁명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거의 뭐 1년 10개월 동안은 엔비디아와 서버 클라우드 사이클의 그 행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이제 바뀌는 거죠. 예전에도 보면 인터넷 혁명 때도 처음에는 인프라 뭐 스위치나 라우터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인기를 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디바이스나 서비스 쪽으로 막 넘어가잖아요. AI도 지금 딱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예쁘게 딱 바통 터치해주면 되는데 항상 중간에 한번 이렇게 출렁거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시장에서 많이 우려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은 일단 주가 레벨을 체크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이제 연말에 나오는 신제품이 이제 블랙웰이라는 신제품이 있는데, 블랙웰 아키텍처가 최근에 이제 노이즈가 많았어요. 이게 뭐 설계 쪽에 결함이 있어서 이제 출시가 지연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이제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멘트들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블랙웰이 문제가 생기면 그 차세대 버전인 로드맵에서 이제 루빈이라는 내후년에 나오는 모델도 있는데 그건 또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블랙웰이 제대로 안 나올 경우에는 그럼 기존에 호퍼 가지고 서프라이즈를 비트할 수 있을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러면 엔비디아가 만약에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요. 네. 또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좀 그 잘 나가게 되면은 네. 우리나라 네. 반도체 주식들도 반등이 가능할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반등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엔비디아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SK 하이닉스나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업체들도 반등은 가능한데, 근데 이제 그 강도가 그렇게 셀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일단 엔비디아가 좋으면 뭐 TSMC나 뭐 브로드컴이나 이런 미국 내에서 AI 수혜주들은 좀 강하게 그러니까 강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메모리 같은 경우는 사실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제 블랙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당초보다 출시가 지연된다 그러면 블랙웰부터 원래 192GB의 그 HBM을 쓰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기존의 H200 같은 경우는 141GB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량이 좀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우려가 있고, 그리고 커머디티 쪽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모바일 쪽에서 이제 모바일 디램 재고가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쪽 중심으로 모바일 디램 재고가 다시 좀 이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 사이클은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그 이번 반도체 업 사이클은
물량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가격이 올라가면서 막 감산을 해서 가격이만 올라가는 사이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이클에서는 우리 ASP라고 하는 그 평균 판매 가격이 되게 중요한데 그게 꺾이면 주가적으로 굉장히 많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마이크론이 그런 모바일 디램 쪽은 좀 재고를 털어내려고 하는 뭐 움직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자기네들이 하기로 했던 HBM 매출이 있잖아요. 네. 그걸 아마 잘 못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반기에 많이 못했잖아요. 엔비디아 콜 테스트가 늦어지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쪽에서 뭐 만회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 디램 쪽에서 이제 좀 더 물량을 뭐 더 풀어가지고 하려고 유혹에 빠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10월에 일본 키옥시아라는 회사가 상장이 있습니다. 네. 키옥시아는 이제 낸드 플래시 쪽에서 3위 기업인데요. 10월쯤에 상장을 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 1조 5천억 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조 원, 뭐 12조 원 정도 되는 시총인데 새로 상장을 하면 기존에 메모리 쪽에서 투자하고 있던 그 비중이 있잖아요. 팔아서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급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글로벌 어떤 자금들이 메모리 쪽을 좀 이제 팔아서 키옥시아 쪽으로 이제 이동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약간 수급적으로 지금 꼬여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그 BNK에서 네네. SK 하이닉스 매도 리포트가 나왔는데 네. 그런 차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제 블랙엘 출시 지연으로 인해서 이제 HBM의 수요가 단기적으로 뭔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전통 레거시 쪽 디램, 낸드 플래시 쪽 같은 경우도 최근에 ASP 상승 속도가 좀 이제 꺾이는 걸 보니까 요게 이제 그러니까 당장 꺾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QOQ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들이 보이는데 내년 하반기가 이제 굉장히 이제는 막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가라는 거는 9개월 선행해서 보거든요. 그 반도체 주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지금 주가에는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를 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BNK 같은 경우도 BNK 증권에서도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전에도 이제 하이투자증권에서도 이제 그런 HBM 픽아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번에 또 이제 하나 더 리서치 쪽에서 하나 더 이제 참전한 거는 좀 이제 의미가 있죠. 그러면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어떻게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일단 이제 뭐 투자 성향인데요. 뭐 제가 이제 사실 웅달 책방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번 사이클 좋을 때는 올 하반기 조심하자고 계속 이야기했었거든요. 네, 상반기까지는 최대한 많이 벌고 하반기부터 변동성이 커질 것 같으니까 조심하자. 그리고 약간 이제 피크아웃이든 아니든 이런 이제 노이즈들이 저는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미국 대선이라는 정치 리스크하고 이게 중첩이 돼서 더 조정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는 계속해서 변동성이 살아 있고요. 그러면 변동성이 있을 때는 결국 현금을 좀 잘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현금 비중을 어떻게 운용하는지가 올 하반기 성과에서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테크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반도체 쪽이나 이제 테크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일 텐데 국내 쪽 테크보다는 미국 쪽 테크가 단기적으로는 미 대선 전후로까지는 더 낫지 않냐. 그리고 이제 올 연말쯤에는 오히려 이제 국내 테크 쪽을 다시 봐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저는 시계로 보고 있는데 근데 이게 예측이라는 거는 사실 시장 상황이 또 달라지면 또 제 전망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선도 있고 연말에는 말씀해주신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좀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좀 투자에 막 고수분이 아니라면 조심할 필요가 좀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이게 정치가 제일 문제인데 지금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거의 박빙이잖아요. 맞아요. 해리스랑 이제 트럼프가 지금 누가 될지 모르고 그리고 두 정당 간의 정책이 너무 상이해요. 그러니까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 어떤 민주당 주도의 바이든 정부에서 민주당 주도의 어떤 글로벌 밸류 체인을 세팅하는 데 동참해서 투자를 했잖아요. 보조금 받기로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트럼프가 만약에 들어오면 보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투자를 계속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일단은 그런 것들을 유예를 하게 돼요. 투자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유예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밑에 있는 소부장들은 원래 당초 어떤 자기네들 매출 계획보다는 이게 좀 딜레이 될 수밖에 없고 투자도 지연되고 고용도 아무래도 좀 덜 뽑게 되고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죠.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 약간 뭐 지금 약간 쉬더라도요. 네네. 약간 좀 적극성을 좀 낮추더라도 AI랑 뭐 AI 반도체 쪽을 계속해서 주목하는 거는 맞다고 보세요. 네. 일단 AI 반도체 쪽은 이제 아직까지 뭐 수요가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산업적인 관점하고 주가적인 관점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네. 산업적으로는 계속해서 성장을 할 텐데, 이제는 주가적으로는 약간 좀 피로해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그 혁명이라는 건 사실 갑자기 일어나는 거잖아요. 사고처럼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준비된 혁명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뭔가 일어나면 급한 것부터 막 땡기게 되는데, 일단은 그동안은 AI 반도체가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모든 수급들이 쏠렸고,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 쪽으로 좀 이제 관심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그 AI 반도체를 사서 결국 서버를 꾸려서 결국 데이터 센터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가 부족해요. 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비중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있는 데이터 센터 중에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 원래 33% 정도였는데 최근에 보니까 데이터가 39%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AI용 데이터 센터가 대부분 미국에 셋업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뭐 서버 관련주들이 또 이제 관심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셋업이 되면 거기 또 전기 수요가 폭증합니다. 그래서 전력, 데이터 센터 전기 제공해주는 그런 관련주들도 주목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쪽에 이제 데이터 센터 임대해주는 업체, 뭐 그런 회사도 주목받을 수 있죠. 혹시 그 추천은 아니고 네네. 그 AI와 데이터 센터 쪽으로 해가지고 네. 계속해서 좀 주목해야 될 기업을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일단 관련된 업체는 이제 그 AES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제 거기 데이터 센터 쪽에 전력 공급을 해주는 업체인데, 이제 보통 이제 글로벌 빅테크, 아마존이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나 그리고 구글 같은 업체한테 이제 그런 서버에다가 전기 공급 계약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뭐 그런 쪽에서 뭐 지금은 이제 천연가스나 원자력 쪽이 메인인데,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계속해서 이제 늘리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비스트라, 네, 코퍼레이션이라고 비스트라 에너지 같은 회사도 그런 쪽 그 관련된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일단 뭐 글로벌 뭐 규제들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당장 그거는 쉽지 않은데, 그러면 이제 미국은 땅덩이 크니까 제일 만만한 게 태양광이거든요. 네. 사막에다가 막 깔아버리면 되는데, 문제가 태양광 밸류체인이 대부분 중국 쪽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중국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미국은 중국산 막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중국산 못 들어오게 막으면 이제 미국 자국에서 내서 수혜를 보는 이제 퍼스트 솔라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퍼스트 솔라의 태양광 모듈이 아무래도 지금 수요가 늘어날 수 있죠. 이번에 중국 전기차 관세 100% 때렸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못 들어오게 막을 거거든요, 중국산을.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게 이제 결국 그 미국 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회사들 좀 주목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ESS 그런 거 있잖아요, 에너지 저장 시스템. 뭐 그런 수요도 늘어나는데, 그런 쪽에서는 이제 플루언스 에너지 같은 회사들 관심 깊게 볼 만합니다. 네. 그 한국 그 시청자분들에게 좀 익숙한 빅테크들은 네. 약간 그것도 주가의 피로감을 사람들이 느낄까요? 빅테크는 아직까지 좀 사이클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상대적으로. 그래서 우리 소위 M7이라고 하는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뭐 물론 비싸긴 합니다. 비싸긴 한데 중요한 게 지금 성장이 빅테크 쪽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S&P 500이라고 우리 하잖아요. 네. 그 미국에서 제일 그래도 그 견실하는 기업들 500개 모아놨는데, 그러면 S&P 500에서 M7을 빼면 작년에 M7의 그 EPS 증가율이 거의 70%대거든요. 그러면 M7을 뺀 나머지 493개 기업들의 EPS 증가율이 20%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차이가 나요? 네네. 올해 놓고 보면 그 M7의 EPS 증가율이 거의 40% 후반대예요. 근데 나머지 493개의 EPS 증가율은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없어요, 나머지 산업에서. 네, 지금은 모든 성장이 AI 쪽, 특히나 빅테크 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지금 자금이 갈 데가 이쪽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는 너무 과도했었어요. 그래서 미국 그 나스닥 전체에서
그 반도체 비중이 거의 4분의 1 수준까지 올라왔었고 그리고 이제 빅테크가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급으로 높아져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여지없이 또 조정을 받았는데 자, 그 집중 현상이 좀 완화됐어요. 또. 저번에 이제 블랙 먼데이 이후로 막 주가가 폭락했잖아요. 네. 그때 이후로 많이 완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또 집중되겠죠. 네. 그럼 또 너무 과도해지면 또 완화되겠죠. 네, 조정받으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사이클 잔파도를 만드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혹시 한국 기업에서도 주목해야 될 기업은 뭐 없을까요? 국내 기업들 뭐 그 최근에 이제 시장 상황이 그 하반기는 일단 좀 쉬고. 녹록지 않은 걸 감안하시고 이제 제 이야기 듣고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이제 그 ESS 쪽으로 만약에 플루언스 에너지 쪽으로 제일 거래를 많이 하는 회사가 서진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 센터 임대해주는 이런 쪽 이제 리츠 쪽 하는 회사가 이제 글로벌 1위가 에퀴닉스예요. 네. 에퀴닉스가 최근에 그 가격을 전년 대비해서 거의 19%를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데이터 센터 쪽에 이제 이게 공급 부족이 심하다는 거죠. 그럼 국내에서 약간 그런 비슷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가 KINX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이제 뭐 최근에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아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좀 한번 조명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네, 절대 추천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뭐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테슬라가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 그 다음에 되게 많이 올랐다가 또 떨어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다른 M7에 비해서는 주가 상승에 있어서는 조금 빈약하다. 상대적으로 열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테슬라는 좀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는 저는 이제 온 디바이스 AI 쪽에서 굉장히 유망한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라는 게 결국 AI가 이제 디바이스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애플이죠. 네, 애플 인텔리전스. 근데 이제 스마트폰. 그리고 AI PC 쪽에서는 이제 뭐 퀄컴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주목받을 만하고요. 그리고 이제 레벨 3 자율주행차는 결국 온 디바이스 AI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쪽에서 테슬라가 굉장히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력한 리더십을 쥐고 있는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일론 머스크가 마스터 플랜이라는 계획을 항상 내놔요. 그래서 네. 2006년 이후로 본인의 SNS에다가 마스터 플랜 계획을 내놓고 내가 이런 것들 달성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게 파트 1, 2, 3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파트 1이 뭐 로드스터하고 모델 3에 대한 컨셉, 파트 2가 뭐 사이버 트럭이랑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파트 3가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래서 태양광 사업하고 ESS 쪽 사업하고 이런 거였고 최근에 이제 일론이 계속해서 이제 뭔가 그 자기한테 인센티브안에 대해서 막 계속해서 목리를 부렸었잖아요. 결국 66조짜리 인센티브안이 통과됐습니다. 네, 주주들이 오케이 했죠. 그 뒤로 파트 4에 대한 계획을 내놨는데 파트 4가 결국 AI와 옵티머스 AI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테슬라는 전기차 쪽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완성됐다. 이제 우리가 갈 길은 AI와 로봇이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유망합니다. 근데 이제 왜 최근에 이렇게 근데 변동성이 크고 뭔가 주가가 힘이 없냐면 테슬라가 지금 트럼프 수혜주로 엮였어요. 트럼프 수혜주로 엮였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트럼프 피해주가 될 수도 있죠. 왜냐면 그때 이제 트럼프가 총격 사태 이후로 거의 대통령 됐다. 그러면서 그때 테슬라가 막 주가가 막 올랐었거든요. 네. 그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왜냐면 실리콘밸리 쪽에서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이단아요. 보통 실리콘밸리는 원래 민주당을 지지하거든요. 근데 트럼프를 지지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찍이 줄을 섰고요. 그리고 총격 사태 이후로 글로벌 빅테크들이 트럼프 쪽으로 줄을 많이 섰는데 네. 아무래도 그 사건 있고 줄 선 업체하고 사건 이전에 줄 선 업체하고 다르잖아요. 네. 일론은 사건 이전에 줄을 섰기 때문에 그래서 수혜주인 건데 이게 또 바이든이 갑자기 사퇴를 하고 뭐 해리스가 갑자기 막 지지율 역전을 하니까 예,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트럼프 지지율하고 약간 연동돼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네. 거고 중장기적으로는 좋다. 네네. 그 아까 66조 인센티브는요. 네네.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성과를 달성하면 네. 인센티브로 66조를 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정도의 뭐 그걸 인센티브를 받아가는 거죠. 와. 지분으로. 네.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야. 참 이게 이 현대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뭐 일론의 어떤 보면 단독 플레이로 뭐 굉장히 끌고 가는 회사라고 볼 수 있죠. 예전에 뭐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뭐
거의 인물을 비견할 수 있죠. 근데 미국에서 진짜 보상 체계는 진짜 확실하네요. 그렇죠. 미국 내에서도 근데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아, 네, 이례적인 예. 이렇게 대주주가 목립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지분 더 많이 안 주면 네, 열심히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와. 드물죠. 그리고 또 이렇게 66조라는 거금을 준다는 거는 네. AI랑 로봇에 대한 그 산업의 크기나 부가가치가 그만큼 크니까 네네 맞습니다. 이루기만 하면 주겠다 이렇게. 그렇죠. 뭐 회사 가치만 더 키우면 뭐 와. 충분히 그 정도 주겠다 이런 거죠. 주주들이. 네. 아 그렇군요. 그 애플도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이번에 이제 아이폰 16 나오는데 평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갤럭시의 또 시장 점유율도 뺏겼다고 네. 전 세계적으로 뭐 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애플은 뭐 괜찮을까요? 일단 아이폰 16 시리즈는 뭐 기존 모델하고 15 시리즈하고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은데 달라지는 가장 큰 거는 애플 인텔리전스죠. 아, 근데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가 원래 그 신제품 출시쯤 해서 이제 그 iOS 업데이트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조금 지연되면서 약간 좀 실망감을 주는 것 같고요. 그런데 뭐 지금 AI 스마트폰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만한 서비스도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 애플은 뭐 OS부터 AP 그리고 하드웨어 시스템 콘텐츠 생태계까지 다 수직 계열화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잘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점점 더 빅데이터가 빨리 소모되고 있잖아요. 뭐 당장 내년 되면 학습할 데이터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진짜요? 하도 컴퓨팅 파워 발전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래요. 네, 이제 웹에 있는 데이터들을 웬만한 건 다 크롤링해서 다 끌고 간 거예요. AI 업체들이. 그러면 이제는 비공개 데이터밖에 없죠. 그런 거 제일 많은 회사가 이제 애플 같은 회사죠. 와 그렇구나. 네네. 어마어마하네요. 벌써 그렇게 자료가 없대요. 네. 이야. 아무도 생각을 못했죠. 빅데이터는 그냥 물과 공기처럼 그냥 있는 거 아니냐 생각했는데 당장 내년부터 하반기부터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자료가 그렇게 없으면 네. 그 AI 그 데이터 센터 네. 인프라를 막 깔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막 칩도 많이 사야 되고 네네.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개된 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막 몰래도 아니고 그냥 가져갈 수 있는 데이터들은 없는데 이제 개인 데이터는 많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우리가 멀티 모달로 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AI가. 그러니까 기존의 텍스트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 웹에 많지만 어떤 사람의 오감처럼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보고 이런 것들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결국 뭐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제 로봇들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계속 학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AGI라고 하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초인공지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개발돼야 결국 경쟁이 끝나는 겁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진짜 이게 너무 미래지향적이고요. 네네. 너무 첨단 산업 같아서 네. 우리나라도 이런 분야에서 조금 뭐 일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좀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것 같고 진짜 미국이 거의 독보적으로 나가는 것 같고 다른 나라들은 중국도 어렵다고 그러고 유럽도 지금 어렵다고 그러고 일본도 그렇고 뭐 하나 이렇게 경쟁자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다 미국 쪽으로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좀 변화.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막 금투세도 있고 이슈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AI 혁명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월드 와이드 웹, 인터넷 혁명이나 모바일 혁명 때는 사실 적당히 나눠 먹었어요. 이제 뭐 애플이 메인이지만 거기 이제 관련된 밸류 체인이 글로벌 밸류 체인이 딱 돼서 중국도 폭스콘, 뭐 대만도 폭스콘, 뭐 나눠 먹고 우리도 디스플레이 납품하고 반도체 납품하고 이러면서 같이 나눠 먹었잖아요. AI는 진짜 철저한 1등이 다 먹는 게임이거든요. 지금 딱 보면 그렇잖아요. 엔비디아가 AI 가속기 90% 점유하고 있고 TSMC가 AI 반도체 생산의 95% 점유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이제 네덜란드의 배시 하이브리드 본더 독점이죠. 그리고 디스코라는 일본 회사는 또 뭐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된 가공 장비 쪽에서 거의 독점적이죠. 국내 HBM은 SK 하이닉스가 독점적이죠. HBM에 들어가는 또 TC 본더는 또 한미 반도체가 독점적이죠. 그러니까 1등만 다 해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 쪽으로 투자 비중을 늘리는 거는 저거는 뭐 굉장히 괜찮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사실 뭐 1등이 너무 압도적이고요. 2등도 굉장히 잘하는데 1등에 비해서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글로벌 뭐 한 7, 8위권 정도의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선두 기업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제일 지금 문제는 유럽이에요. 유럽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네. 진짜 이제는 미국의 디지털 식민지가 될 가능성이 높죠. 네. 왜냐하면 자체 서비스 플랫폼도 없고요. 테크도 없고. 네. 그 박물관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맞네요. 그렇죠. 이제 뭐 명품하고 뭐 이런 것들, 네, 와인 같은 것들 이제 그런 시대를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 HBM4가 네.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네. 이건 어떤 의미세요? 일단 HBM4부터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메모리의 파운드리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가 기존에는 다 범용인데 이제 점점 더 맞춤형으로 바뀔 것 같고, 물론 기존의 HBM3나 3E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커머디티가 아니라 스페셜티죠. 네,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그 프로토콜에 맞게 이제 다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스페셜티인데, 이제는 그 HBM 제조업체가 더 맞춤화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맞춤화해주냐면, 글로벌 빅테크들이 지금 다 M7이라고 하는 업체들이 전부 SK 하이닉스 쪽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개발하는 AI 가속도에 맞는 HBM을 커스텀을 해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그 커스텀을 해주려면 지금 HBM이라는 거는 약간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주상복합 아파트 보면 1층이 로비잖아요. 근데 1층에 아파트 넣진 않죠. 네. 그래서 보통 1층이 로비고 2층부터 아파트거든요. HBM도 약간 그래요. 그래서 1층은 로직 다이예요. 베이스 다이라고 해서 여기는 시스템 반도체고 2층부터 디램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로직 다이, 로비 쪽이 다 이제 맞춤화됩니다. 그래서 맞춤화 해주려면 그렇게 설계 단계부터 메모리 업체가 뭔가 지원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뭐 재작년부터 이상하게 엔비디아나 인텔 출신의 엔지니어들, 설계 인력들 막 뽑더라고요. 그래서 저 뭐 하려고 하냐? 나중에 설계 사업을 하려고 하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맞춤화 해주려고. 그래서 HBM4부터는 이제 뭐 컨트롤러 IC도 올라갈 수 있고, 여기 이제 그 IP 블록들이 거기 이제 뭐 캐시 메모리도 올라갈 수 있고, 네트워크 메모리도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프로세서 기능까지 일부 넣으면 이제 프로세스 인 메모리가 되는 거죠. 네, 그런까지 이제 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그런 것들 준비하고 있을 거고요. 이제는 고객이 원하는 메모리를 특화해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부가가치가 나올 거예요. 그럼 기존의 대량 생산 메모리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이제 비중이 줄죠. 그러니까 그 시장이 자체가 줄어든다기보다는 스페셜티, 그러니까 주문형 메모리 시장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HBM 시장이 계속해서 커질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온디바이스 AI용 또 메모리, 특화된 메모리도 또 생길 거고, PC에 특화된 메모리도 생길 거고, 그리고 자율주행차에 최적화된 또 메모리가 필요할 거고, 그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술이 더 첨단화되고 정교화되니까 네. 메모리 쪽도 그렇게 진화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진짜 삼성전자가 밀리는 거 아니에요? 삼성도 그러니까 이제 주문형 메모리에서 열심히 해야죠. 해야 돼요. 네. 어떻게 좀 지금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열심히 하면? 근데 최근에 좀 약간 삼성이 많이 그래도 좀 뭔가 혁신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상반기 출연해서 삼성 이제 어떡하냐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그 DS 부문장이 전격적으로 교체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영현 부회장이 이제 오고 나서부터 약간 모습이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은 굉장히 겸손해졌어요, 삼성이. 그러니까 최근에 삼성에 내놓는 사업 보고서 보면요, 세계 최초 뭐 이런 거 다 빠졌습니다. 그래요? 네, 세계 1등 뭐 이런 거 다 빠졌어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HBM3E 콜 테스트에 대한 것들이 언론에서 통과됐다라고 나왔는데 아닙니다. 아직까지 테스트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신중한 무드로 변했죠. 통과된 건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으로 8단은 아마 조만간 통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가을부터는 납품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2단 제품은 이제 연말에 콜 테스트를 통과해서 내년쯤에는 납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랑 삼성이랑 그 격차는, 기술적 격차는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여기서 관건은 그거죠. 콜 테스트는 일단 샘플 만들어서 예쁘게 만들어서 했는데 쓸만해, 줘봐, 이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생산 수율을 해서 생산 수율을 높여서 거기서 돈을 버는 건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SK 하이닉스가 이미 검증이 다 된 거고요. 뭐 실제로 지금 팔면 거의 절반의 이익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은 그걸 검증해야 되는 거죠. 와, 근데 이렇게 반도체 메모리를 팔아가지고 막 50% 영업이익이 나는 이런 게 있었어요, 과거에도요? 슈퍼 사이클 때 이제 커머디티 디램이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 HBM은 스페셜티예요. 그러니까 주문을 하면 이제 1년치의 물량과 가격은 고정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시스템 반도체와 비슷합니다.
그럼 전 세계 1등은 SK 하이닉스예요. HBM은 그렇습니다. 야, 그리고 2위가 삼성전자인 거예요. 그렇죠. 3위가 마이크론, 네. 인텔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인텔은 HBM을 하지는 않고요. 네, 마이크론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모든 걸 이렇게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막 인텔에 대한, 근데 인텔도 주가가 엄청 폭락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위협은 없는 건가요? 미국의 자국 내 빨아들이는 뭐 리쇼어링 같은 그런 흐름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 TSMC의 의존도가 너무 높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설계는 굉장히 잘하고 장비도 많지만, 결국 생산을 TSMC한테 100% 의존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미국의 안보하고도 직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사실 대만을 중국이 침공하면 이걸 지켜줘야 되는지, 그러면 지켜주지 않아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딜레마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TSMC를 대체할 그게 필요했죠. 사실 대만 입장에서도 TSMC가 우리의 반도체 실드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잘못하다가 중국하고 전쟁에 끌려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체제를 찾기 시작했고, 그게 삼성 파운드리가 유력했었어요. 그래서 뭐 바이든 대통령 처음에 당선되자마자 우리나라 와서 맞아요. 네, 일본 막 이렇게 그렇죠. 만지고. 일본보다 우리나라 먼저 온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었고, 방한하면 제일 먼저 미군 부대부터 가는데 그때 삼성전자 팹부터 갔거든요. 그 굉장히 이례적이었어요. 그래 얼마 있다가 요거 들고 칩스법 내놓은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가 TSMC 중요한 대체제로 부각을 받았었는데 그대로 잘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칩스법으로 리쇼링, 미국 국토 안에다가 팹을 깔아라, 보조금을 40% 주겠다, 뭐 이렇게 했었고, 지금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기술적인 리더십 못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인텔이 갑자기 이제 우리가 손들고 저희가 선당공정 해보겠습니다, 보조금만 많이 주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번에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쪽으로 가는 게 이제 본업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보조금을 엄청나게 태워준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기가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서 돈을 충분히 벌고 재투자를 해서 이렇게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선순환이 깨졌어요. 이번에 조단위 적자를 내면서, 그리고 이제 인텔의 주력인 서버 쪽하고 PC용 CPU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사업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선순환적으로 재투자하기 힘든 거죠. 근데 이제 삼성도 파운드리 쪽은 계속 적자를 보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마찬가지인데, 디램하고 낸데서 많이 벌잖아요. 네. 벌어서 투자하는 거하고 적자 내면서 투자하는 건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로 인텔은 이번에 캐펙스 자본 지출을 올해 계획 대비해서 20% 하향 조정했고요. 내년에도 아마 하향 조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앞으로 그 반도체 쪽에서 여러 분야가 있지만 그 HBM 쪽,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 쪽을 저희가 주목하고 계속해서 확장을 시켜야 되는 방향은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AI 혁명이라는 게 결국 최적화된 메모리를 필요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프로세서도 최적화된 프로세서가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AI라는 것 자체가 사람의 뇌를 모방한 거기 때문에 사람의 뇌는 프로세서하고 메모리가 같이 있잖아요. 네. 그걸 지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제일 가까운, 사람의 뇌하고 제일 가까운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주문형으로 갈 수밖에 없죠. 최적화된. 그러면은 그 TSMC랑 삼성전자의 대결 구도에서 파운드리를 많이 언급했었잖아요. 네네. 그 파운드리는 HBM을 포함한 파운드리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TSMC도 HBM 생산 라인이 없고요. 이제 HBM을 하려면 디램 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디램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은 전 세계에 3개밖에 없죠.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리고 대만의 난야가 일부 하고 있긴 한데 거기는 완전 레거시이기 때문에 HBM 만들 수는 없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한 1, 2년 전에 되게 주목했었던 파운드리 경쟁은 어떤 분야인 거예요? TSMC랑 막 경쟁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퀄컴이나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업체, 팹리스 업체들이 설계도를 주면 그대로 만들어주는 게 이제 파운드리고요. 네, 그 경쟁인데 거기서는 사실 TSMC가 압도적이죠. 그래요? 그럼 그쪽에서도 이제 삼성전자가 한번 주가가 점프하려면 HBM 얘기 나오기 전에는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도 TSMC를 얼마 정도 따라잡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거보다도 HBM이 더 주목받고 더 중요해진 건가요? 중요도로 따지면 파운드리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삼성이 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뭔가 경쟁력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최우선 과제가 일단 HBM인 거죠. 일단 메모리에서 다시 헤게모니부터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본진이 털리면 이제 스타크래프트 할 때도
공격 갔는데 본진 털리면 끝이잖아요. 네. HBM은 본진이라고 봐야 네네.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는 메모리 쪽에서 이제 하나 더 사업부로 네네. 해가지고 이제 가려고 새로운 해도-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는 거고 이제 HBM은 본진이죠. 네, 본진 털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도 거의 그 파운드리 쪽도 TSMC가 거의 압도적이고 삼성전자가 아직 자기 길을 못 찾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몇 년 전에 이재용 회장이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에서 1등 하겠다라고 선언했잖아요. 그때가 삼성 파운드리가 점유율이 한 17%, 19% 정도 됐고요. TSMC가 53% 정도 됐는데 시간이 지났잖아요. 삼성이 투자도 많이 했겠죠. 근데 오히려 삼성전자는 11%로 쪼그라들었고 TSMC는 62%까지 늘었습니다. 그 한국 경제에 네. 그러면 좀 너무 큰 질문이긴 한데 차세대 동력은 어디서 보세요? 일단 AI죠. 네, AI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뭐 우리나라가 이제는 뭐 선진국이에요. 네, 선진국이라는 거는 예전처럼 선진국한테 배워서 벤치마크해서 그러니까 패스트 팔로워 전략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제는 없던 길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퍼스트 무버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아직까지 굉장히 미흡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우리 그 경제의 어떤 성장 그 구조 자체가 요소 투입형이었잖아요.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면서 이게 경제가 성장하는 구조인데 아시겠지만 이제 출생률이 거의 뭐 이제 소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은퇴를 늦출 수밖에 없어요. 네, 은퇴를 늦추고 생산성을 높이려면 결국 그 AI하고 접목을 해야겠죠. 네,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제조업 쪽을 또 계속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조업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레버리지를 제일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투자하시잖아요. 곱하기 3배 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제조업을 거의 풀 레버리지를 쓰고 있고 제조업은 결국 수출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외 의존도가 너무 높고 내수는 거의 엉망이고 부동산 때문이죠. 뭐 그런 것들 구조를 바꿔야겠죠. 경제 구조를.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바꾸고 AI 수용성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고 해야 되는데 잘 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진짜 영국도 네. GDP가 막 줄고 있고 네네. 독일도 뭐 에너지 문제도 터지고 그 자동차 산업도 이제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았는데 중국이 또 경제 침체되면서 어렵다고 그러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선방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렇죠. 이제 뭐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경제 성장률이 낮죠. 네.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AI 혁명에서 우리나라의 포지션이 나쁘진 않아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왜냐면 지금 AI 혁명은요. 기본적으로 기술 기반이 없는 나라들은 아예 밸류 체인에 못 들어가요. 옛날에는 그 기술이 없어도 그냥 노동비 싸면 그냥 글로벌 밸류 체인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AI는 그런 거 없어요. 기술 기반이 없으면 기술 자본이 없으면 아예 못 들어가요. 네. 그냥 여기는 완전히 최첨단 완전 로봇 타고 날아다니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막 나무 떼고 살아야 되거든요. 진짜 이렇게 격차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국가 간의 격차 그리고 기업 간의 격차, 개인 간의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공상 뭐 과학 뭐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막 도움으로 만들어 놓고 완전히 그냥 상류 사회들 막 사람들 뭐 천공 도시 같은 데 살고 나머지들 그냥 구 도시에 살고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AI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야, 그렇구나. 진짜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과도기에서 우리나라 산업적으로 또 그렇게 가야 되고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가운데서 또 막 AI 기술을 익혀서 막 그걸 따라가는 거는 최첨단에서 따라가는 건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죠. 지금 시기에 좀 여유 자금이 있다면 그거를 정말 자산 투자를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데요. 맞나요? 맞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 중 하나가 뭐 파운드리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잘해야 되죠. AI도 잘하고 사실 금융을 우리나라가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 투자로 뭐 그렇죠.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뭐 금융 주식이 너무 낮다 그랬는데 지금 금융 주식이요. 이게 뭐 유튜브 역할도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말 금융 주식이 높은데 이 정말 근데 제도가 그걸 못 받쳐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도가 금융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 너무 세게 이야기했나? 요 정도까지. 네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대표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네. 지금 만약에 좀 여윳돈이 있으면은 네네.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어요? 일단 여윳돈으로 잘 가지고 계시고요.
만약에 이제 뭐 여윳돈을 좀 굴리고 싶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국내 주식 되게 싸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을 뭐 신규 자금이 있다 그러면 지금 국내 주식을 분할 매수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네. 근데 좀 롱텀으로 봐야 돼요. 내년까지는 이제 보고 한 시계를 1년까지는 보고 이제 투자하시는 게 좋고요. 단기적으로 뭔가 보신다 그러면 미국 테크 쪽이 좀 낫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쪽이 좀 낫고요. 그리고 현금은 한 30%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현금도 뭐 원화만 가지고 있지 말고 요즘에 달러 좋잖아요. 환율. 네, 달러로 좀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옹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혁명이란 말을 함부로 갖다 붙이진 않습니다. 우리 월드와이드웹, 인터넷 혁명, 그리고 지난 10년에 모바일 혁명이 있었고요. 지금은 AI 혁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뭐 단기적으로 꺾이고 뭐 거품이라고 해서 이렇게 저는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메타버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빅테크들이 올인하고 있어요. AI 쪽에. 네. 뭐 시가총액 세계 탑10 중에 8개가 올인하고 있죠. 네. 그럼 나머지 2개는 뭐냐? 네, 아람코 석유회사하고 버크셔 해서웨이 네, 2개 빼면 그러니까 전 세계에 거의 올인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AI 혁명은 굉장히 여러분들 인생에서도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네, 그래서 뭐 그 우리 이용구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금융으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혹시 기회 되시면 제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AI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감을 익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하반기 시장 녹록지 않은데 또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잘 이겨내시고 시장 좋을 때는 또 조금 조심하시고 네. 그렇게 평생 투자해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잘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영수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